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보고 아파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제 얼굴 이렇게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오늘 배탈이 나서 아침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화장 머리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냥 묶고 그냥 정말 그냥 대충 바르고 나왔는데 우리 PD님이요. 카메라를 보더니 저를 한번 보더니 왜 이런가 하더라고요. 오늘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하는데 힘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격려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격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저한테 뭐 그런 논평하려고 독일 가서 박사했냐, 뭐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 등록금 안 내고 독일에서 무료로 학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 공부할 때 라면 하나도 안 보내신 분이 왜 그 갑자기 이상한 평을 하시는지. 하여튼 비판은 수용하지만 비난은 용서하지 않고 따라가서 끝까지 다다다다다 댓글을 달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이트에 뭔가 이상하게 우리 쪽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방을 좀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침 신문에서 제가 이야기 짧게 드릴 게 두 개 있었어요. 오프닝에서 지금 합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테러 단체 추종 모임 국내 활동 첫 포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사가 크게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 테러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지난해에 테러 단체에 직접 가담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러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행 금지 지역 같은 부분을 외교부에서 이렇게 사이트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기사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문에서요. 이 정도 기사가 나오려면 꽤 큰 할애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누군가요? 우리가 그토록 나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입니다. 문 대통령 아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아트전 화제. 네, 실력이 있고 없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흑수저, 수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누군가의 혜택이 절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힘들어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가진 자의 특권 때문에. 문준용 씨는 아버지의 특혜를 요만큼이라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의 충원이죠. 이런 기사가 본인의 완전한 실력 때문이기를,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를 잘 둬서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으로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를 꿈꾸면서 그냥 기사를 보면서 잠시 오프닝 멘트를 해봤습니다. 절대로요.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 아닙니다.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아야죠. 하지만 그토록 찾고 나와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나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오프닝 멘트 해봤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준길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정 대변인님이 인기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뭐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멋있고 잘생긴 것보다 더 냉철한 오늘 청문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음도 따뜻하다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근데 요즘 인기가 많으세요. 아니, 좀 모르겠습니다. 댓글 보면요, 이제 뭐 단장님 나오셨다, 뭐 이렇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호칭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강지연 팀장, 정준길 단장,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대변인인데 변호사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언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아, 쉿. 네, 저희가요, 우리 단장님이 너무 마음이 따뜻하셔가지고 정말 가끔 장난친다고요. 단장 언니 이렇게 농담도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힘든 대선 기간에 그렇게 지냈던 동지 사이인데요. 자, 청문회 보셨죠? 네네네. 네,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실 때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항상 강조하던 인사 원칙에 딱 맞아 떨어집니까? 글쎄요. 이낙연 총리 후보 첫 번째 이제 청문회인데 네. 잘 무사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고요. 뭐 그렇게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을 말씀하신 게 계시잖아요. 다 이제 국민 여러분도 다 잘 아실 텐데 5가지. 5대. 세금 탈루, 네. 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하겠다. 5개 원칙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단장님. 예. 왜 이중 국적은 여기 안 들어가요? 글쎄요, 뭐 이중 국적도 안 들어갔네요. 근데 이번에 그는 우리 네. 외무부 장관, 외교장관, 네. 외무부 장관인데 뭐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지금까지 청문회 과정에서 항상 이제 네.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5개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를 보면 본인 그리고 또 가족들 관계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그마치 4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었어요? 예, 한 개가 아니고 4개나 되고 우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일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세금 탈루는 아들, 병역 면탈은 아들, 위장 전입은 어머니, 네. 그리고 부인,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어머니. 그림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문제가 이제 그림 문제는 여기 5가지 없으니까. 아무튼 그림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림 문제까지 포함하면 5개 원칙에는 안 들어가는데. 아, 그렇죠. 예,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않는데. 5대 원칙은 안 들어가지만. 근데 이 5대 원칙 가운데 4개가 우리 후보 이낙연 총리 후보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게 관계된 문제다 보니까 야, 이거 첫 번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인데 더군다나 5가지 인사배제 원칙을 네.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인 총리 후보가 4가지나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한 거죠. 네. 과연 제대로 인사검증을 한 거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4가지. 그러니까 5가지로 넓게 보자면 5가지지만 네. 4가지 의혹들이 뭐 그냥 잘 순항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가 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아들 병역 의혹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요.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말씀은 하여튼 2001년도 3월 달에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네. 입대를 한 2,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좀 다쳐가지고 네. 그래서 어깨 수술을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재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또 뭐 다른 몸의 좀 내부이죠. 거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재검을 못 받고 그런 과정에서 5급 판정을 나와서 군대 안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어깨 탈골 치료라는 거. 어제 아마 그 전문가랑 전화 인터뷰했다 엊그젠가 네. 한 거로 제가 알고 어제요. 있는데 네. 예. 과거 요 시절에 제일 가장 이 병역 비리의 네. 대표적이 바로 어깨 탈골이거든요. 그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법을 알고 또 네. 의료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제 이 병역 면제를 받는 방법이 이제 어깨 탈골인데 네. 이 어깨 탈골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어깨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어깨 탈골은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요. 지금 그 내용이 어깨 수술 부분이요. 되게 애매해요. 습관성 탈루로 수술받고 면제받았다고 단원서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어깨 수술한 적 없고 뇌 수술을 했다고 한대요. 아니 어깨 수술도 하고 뇌 수술도 한 거죠. 어깨 수술도 하고 뇌 수술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을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입영 원래 예정 일자 2, 3개월 전에 네. 그 어깨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재입영을 위해서 다시 신체 검사를 재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내부에 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는 바람에 재검 신청을 못했다. 네. 그 과정에서 결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탈골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하다가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운동하다가. 쉽게 빠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뭔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의무 기록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후보자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거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수술을 받았던 그 시점까지의 관계된 자료를 과거 치료 자료를 내놓으면 이것이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뭔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 어깨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어깨 탈골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더 있죠. 예, 예. 지금 나와서 CT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깨 수술을 하고 난 상황이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지금 나와서 찍으면 그 결과를 보면 수술했던 거와 그게 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무튼 수술을 한 거는 사실이니까 수술을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이후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수술을 받은 그 시점까지 사이에 어깨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들을 딱 내놓으면 네.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혹이나 해명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자료들을 지금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걸 있다는 왜 거죠. 안 내놓는 거죠? 글쎄요. 그거 왜 안 내놓을까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자료는 내놓지 않는데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이 어제 되게 냉철하게 하신 이야기가 네.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탄원서는 내놓고 네. 진료 기록은 안 내놓고 네. 유리한 건 내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원서도 요번에 최근에 낸 게 아니라 과거에 다른 데서 낸 건데 이제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내놓으라 그랬더니 어깨 수술한 적이 없는데 그럼 무슨 자료를 내놓느냐 이렇게 지금 변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과거에 본인이 썼던 탄원서에 어깨 수술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뭐라고 좀 변명하기 입장이 곤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일단 입을 닫고 그런 사실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과거에 그런 탄원서에 어깨 수술했다는 얘기 적어놓은 걸 깜빡했겠죠. 아니 근데 수술한 걸 잊어버려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건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탄원서가에 그런 내용이 있는 탄원서가 국민들 앞에 공개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겠죠. 저 너무 이상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련 의혹 중에서 자, 네. 아들 문제 부분은 어쨌거나 네. 지금 계속 공방 중이고 그렇죠. 또 아까 말했던 세금 부분은 어떻게 세금 될까요? 문제보다 이제 부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인 그죠? 얘기요?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전남개발공사가 그 이낙연 후보 부인의 그림 2장을 900만 원에 사줬어요. 네. 그죠? 근데 뭐 화가고 하니까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고 또 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지 전남지사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당시에도 벌써 다선의 국회의원이었고 이 지금 전남지사라는 게 내일 선거가 있으면 며칠 전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한 1년 반쯤 전에 동네에서 누가 유력하겠다, 누가 나올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이미 그때 다선의 국회의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남지사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 누구라도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후보가 됐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남지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는 저는 참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 안 되는 변명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부인이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에서 900만 원 샀는데 그거 나름대로 유명한 그래도 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하니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변명이 너무 재밌어요. 변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어젠가 변명을 뭐라고 네. 했냐. 자, 14점을 5,400만 원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 14점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네. 14점, 네. 그림 14점을 5,400만 원에. 네. 근데 부인 거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짜리로 최저 금액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실 줄 알잖아요. 5,400만 원을 14로 나눠 보세요.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럼 한 400만 원이 안 되는 400만 원 안 되죠. 안 되는 가격이네요. 3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2점이 적으면 평균 가격이 약 3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4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를 샀는데 이게 최저 가격이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더하기 빼기를 못했네요. 글쎄요, 이게 뭐 더하기 빼기를 이것도 못하진 않을 잠깐만요. 텐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남개발공사가 14점을 샀는데 그러니까 부인 거 2점만 산 게 아니라 그치, 다른 그림을 다른 더 그림도 샀는데. 그 당시에 14점이나 샀다. 그리고 그 중에 단 2점에 불과하다. 네. 하나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면서 설명을 이게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는 당시 산 그림의 제일 싼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런데 했다는 계산을 거죠. 했더니 14점을 계산했더니 대충 38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최저 가격은 대충 380이면 그렇죠. 여기 400만 원, 500만 원이 싼 게 아니네요. 결코 싼 게 아니죠. 이거 평균 이상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설명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청문 위원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역시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변명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물론 그림이 너무 좋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물론 그럴 예, 수도 예.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공권력 남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꼭 굳이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말 그냥 평범한 필부였다도 이 그림을 샀을까라는 의문은 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선의 지역 중진 네. 의원인데다가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가 후보자가 막 그림을 사달라고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예를 들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쓱 가서 말을 하면서 근데 뭐 이게 부인이 이번에 처음 전시하는데 좀 관심 좀 가져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여차여차해서 알게 됐는데 유력한 분이니까 우리가 좀 이거 사주면 나중에 우리한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어차피 그림을 사야 되니까. 일정한 예산 안에서 사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주면 생색도 나고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남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이런 그림을 산다라고 했다면 거절했어야 되고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건 돌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장님, 네. 2점만 판 건 맞아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좀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전시를 하게 되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해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10점에서 뭐 15점 이렇게 팜플렛, 도록을 네. 만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림들도 이걸 비교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있지 않을까요? 현재 그 당시 개인전에서 몇 점을 전시했는지는 좀 정확한 그 언론 보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은 뭐 지금 말씀하신 15점, 20점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가 많죠. 한 30점에서 50점 정도도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지금 뭐냐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전남개발공사가 산 게 2개고 나머지는 누가 샀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왜? 도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도록에 그림이 예를 들면 1번부터 30번까지 그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그림 중에 팔린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은 어딘가에 소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당시에 도록과 현재 부인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그 그림을 비교해 보면 비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비는 부분은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 안 내놓고 있죠. 근데 도록에는 그림이 다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2013년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할 때 동영상을 찍게 돼 있어요. 네네.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 또 그림이 체크가 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록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표작을 거기다 넣는 거라고 네. 한다면은 그것 위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도록이 제일 객관적인 거니까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아무튼 요 부분은 바로 전남개발공사가 2점을 900만 원에 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당연히 소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그림 그리고 네. 뭐 아들의 병력 문제 그리고 아들의 뭐 그런 부분 빼고는 딴 건 그냥 다 무난할 거라고 아니 보십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5가지 의혹은 절대 고유직에 안 두겠다고 한 것 중에 4개라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아들의 증여세 탈루 문제도 있고요. 네. 모친의 아파트 시세 차익 문제도 있고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도 있어요.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아들이 그 강남에 아마 전세금 3억 4천만 원을 네. 주고 전세를 얻었는데 뭐 본인 변명으로는 뭐 아들이 1억, 며느리가 2억 4천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아들 1억 중에 당시에 받은 결혼 축의금을 4천만 원을 준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결혼식을 할 때 받는 축의금이 누구 거냐, 누구 소유냐.
그 법적으로는 뭐냐면 혼주 거예요. 아버지 거. 네. 그죠?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증여. 내가 증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증여세 냈느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 낸 적 없는 것 같고. 네. 며느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며느리가 2억 4천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럼 며느리가 당시에 본인도 뭐 일본에서 무슨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준 그죠? 돈이라면? 그러니까 이 2억 4천만 원이 이게 아마도 그 본인 처가에서 친정이네요. 친정에서 준 돈이면 이것도 역시 증여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증여세 아들 부부의 증여세 탄로 문제 남는 거고 모친은 어떤 문제냐면 모친이 2001년도인가에 집을 한 1억 7천여만 원에 네. 샀다가 한 4년 만에 한 4억 1,5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차익이 큰데요? 2억이 훨씬 네. 넘죠. 네. 4년 만에 네. 2억이 넘었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세 차익 의혹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거기에 또 주소를 2번인가 옮기셨다는 거예요. 전입. 예, 네. 살지도 않으면서. 네. 이런 위장 전입을 한 건데 주소 위장 전입을 한 건데 이거 도대체 왜 2번 했냐 이거죠. 근데 왜 했다고 그래요?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말로는 그 어머니가 실제로 뭐 또 매수자가 아니라 뭐 동생인가 뭐 누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부인 위장 전입 문제는 뭐냐면 아마 부인이 교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교사를 어느 지역에서 하는 가 중요하잖아요. 저기 중요하죠. 강원도에서 하는 네. 것보다는 경기도가 낫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이 서울이 낫고, 낫고 네. 서울은 강북보다 강남이 낫고 이런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강남 교육청 관할에 학교를 배정받으려고 청담동 쪽으로 부인 주소를 위장으로 옮긴 다음에 한 9개월 동안 거기에 있는 거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강남에 있는 학교, 좋은 학교에 배정받으려고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배정을 받았나요? 배정을 받았다가 포기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그건 또 같아요. 뭐죠? 또?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위장 전입 사실은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포기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은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구성이 되네요. 그래, 여기서. 아니 또 재미난 건 그런데 네. 당시에 본인은 이제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부인이랑 아들이 같이 갔어요. 아들이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인도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강남 교육청 관할로 학교를 배정받으려고 한 거지만 내친김에 아들도 글로 옮긴 게 혹시 그 강남에 있는 학교 보내려고 옮긴 게 아닌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단장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사를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는 좀 특이해요. 사전에 미리 자폭을 하죠. 네네.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기사 나오는 건 계속해서 이중 국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이중 국적이 아니에요. 네. 딸이 미국 국적만 갖고 있어요. 현재는. 예, 국적을 하나 포기했으니까 이중 국적이 아닌 거죠. 네. 그럼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취득 안 하고 흐지부지 지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제 있겠죠. 기억에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수를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글쎄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미리 국민들한테 고백하는 거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됐느냐? 본인이 5가지 의혹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안 넣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의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과연 몰랐을까 이낙연 후보와 관계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금 탈루 문제, 아들 병역 문제, 문제, 위장 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총리 후보로 내세운 거죠. 왜냐하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케이스를 본다면은 이낙연 후보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면은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네. 그런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못했던 거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너무 예상하지도 못하게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나중에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딸내미가 이제 중간에 위장 전입 거기도 있잖아요. 네. 그 1년 가까이. 네. 왜 왔나? 그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딸내미가 이대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입학이요. 그러면
결국 재외 국민 입학 특례 제도가 있고 아휴. 딸내미가 그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뭔가 국내 거주 요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일로 옮겨서 그거를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네. 뭐 이대를 포함해서 재외 국민 그 자녀들 특례 입학 규정이나 요건들을 보면 이건 바로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은 것처럼 만약에 딸내미가 실제로 이대를 간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중 국적이 있거나 딸내미가 잠깐 위장 전입을 하는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제3의 정유라 사건인 거죠. 입학 특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 특례라고 우리가 좀 단정하긴 그런데 아니 맞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제3의 정유라 입학 특례 의혹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막상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 저는요 요즘 입학 특례 사건은 듣기만 해도 경기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2대잖아요. 그 막 시끄러웠던 2대인데. 또 2대.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지 않을 시끄럽겠어요. 거라고 믿지만 만약이라도 예. 입학 특례 사건이 연루가 된다면 힘들겠죠. 저는 만약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딸이 당시에 위장 전입을 한 것이 결국은 그런 특례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그 자격에 따라서 그 특례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이대에 간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는 단순한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낙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 단장님 좀 더 참신한 거 몇 개 좀 더 갖고 오세요. 네. 아 근데 오늘 이거는 너무 많이 풀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질문을 안 하는 게 정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청문회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면 혹시라도 우리 방송을 보고 네. 준비를 할까 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히려 이 부분 청문회를 다 보고 난 뒤에 부분을 한 그렇죠. 번 더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5분의 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좀 그분들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확인을 해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이경환 변호사님과 왕효근 위원이 인사청문회 예행 연습을 우리가 해봤어요. 아 그래요? 가상 인사청문회. 예. 근데 해보니까요 이게 막으려면 막을 수가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하면 막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탄탄하게 하게 준비 좀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강효상 의원님도 청문위원이시니까 네. 한번 또 오시라고 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예. 다음 주에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방송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예, 단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뉴스 한번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뉴스 뒤에 있는 뉴스 속의 뉴스도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이 다른 뉴스 등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한겨레 신문 단독입니다. 야, 정말 대박 단독을 터뜨렸네요. 대한노인의 혜택 발의한 이낙연 간부의 원금? 지원금인 것 같은데요. 원금 받아? 후원금. 지원금, 그죠? 후원금이겠죠. 후원금, 네. 정치 후원금. 네. 글자가 어디가 네. 잘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고위 간부로부터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보자가 법안 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혹이라는 걸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것도 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한노인회라는 조직은 이익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이익단체에서 이 단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에 걸쳐서 법정 한도 범위인 각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뭐 또 다른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에 우리 총리 후보자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비스트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합법적인 입법 과정에 개입을 하는 로비스트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ECD에서요, 한국 의원 입법이 규제 주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입법권이죠.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맞물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법권을요, 만약에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만약에 후원금을 받았다면요, 이거는 상생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제 혜택이 정당한 거라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후원금 때문에 발의를 하고 그 법이 통과 안 될 줄을 만약에 알고 그냥 만든다면 대가성이 있는 뇌물수수인가요? 적폐 아닌가요? 예. 그게 적폐 아닌가요? 청산해야 할 적폐 가운데 하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적폐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자, 본인의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 문제 있죠? 제기해야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야, 이거 뭡니까? 정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요, 우리 덕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 정교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선 빚 갚으라면서 팩스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빚을 갚아라. 팩스를 넣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정교조가. 그런데요, 청와대는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곤혹스럽다. 정교조에서는 매주 수요일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었고, 시도교육청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공이다라고 정교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만일 문재인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또 기사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문 정부는 우리 편. 이익단체 요구 본물. 보이십니까? 노동계 시민단체 시위 잇따라.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탄생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뭐 교수가 몇천 명 줄을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설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했던 아주 조심스러운 우려가요, 당선되고 나면 다들 자신의 공이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떡합니까? 팩스 투쟁. 위원장님. 아니, 정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 네. 사실 법에 노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난감한 것이 사법부잖아요. 상권 분립의 원칙이 존중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법원에서 이미 1심, 2심 판결 나서 법의 노조로 규정된 이 정교조를 참 되돌리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팩스 투쟁하는데? 보니까 뭐 그렇네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촛불혁명의 주체가 정교조와 민노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정교조가 촛불혁명을 성공시켜서 결국은 현재 권력을 내쫓는 역할을 하는데 이 주범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 한번 볼까요? 보면요. 말하자면 혁명투사 역할을 한 거군요. 아니, 광화문 1위 시위, 홍위병 역할. 1인 시위, 예. 1인 시위 할 때 학교 앞에서 정교조가 시위했던 그게 정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 정교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에 노조화되어 있는 것을 합법 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했다는 한 거죠. 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교조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또 왜 갑자기 또 세게 나가요? 저 지금 갑자기 또 벽에 붙었습니다. 정교조가요, 지금 팩스를 넣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교조가 합법화 될까요? 문재인 정부로서도 참 난감할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은 이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것을 합법 노조로 만드는
노력은 하겠지만은 결국 쉽지는 않겠죠. 빚. 혁명에 대한 대가로 빚입니다. 참 자, 그렇군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박지원 의원이 문바들이 말해도 나는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는다. 즉 동교동 원로들이 민주당과 통합하려고 하자 추미애 대표가 노라고 하니까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당 백기투항 하는 겁니까? 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원내 가반을 확보하려면 150석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이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은 사실은 3분의 2 정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결국은 이 보수로 위장한 네. 이 국민의당을 각계로 깨멸시켜서 결국 무너뜨리는 업무 내지는 공작을 하겠죠. 그런 건가요? 1단계로. 결국은 문바들이 말해도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아라고 말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요. 사실 국민의당 흡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친문 패권 세력과 국민의당을 연일 깎아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을 에둘러서 겨냥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합당할 생각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수가 아닌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캐스팅 보트 가지고 있으니까요. 꽃놀이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박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인이 보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위장보수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 위장보수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보수입니까라고 물으면 보수래요. 국민들을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위장보수의 그 상징적인 인물인 안철수를 내세워서 안철수 빼놓고는 소위 말해서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으로 가야죠. 안철수 의원은 보수 맞나요? 안철수 씨는 저는 그냥 구름도사로 생각해요. 그 구름도사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심히 우려가 되는 인물이죠. 구름 과자는 담배인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자, 성과 연봉제 합의해 놓고 말 바꾸는 한전노조입니다. 한전노조가요, 노사 합의로 도입한 성과 연봉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를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의 직장 한전노조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 70% 해당되는 서민의 가슴을 울리는 일입니다. 저게. 네. 평균 연봉 1억에 가까운 그 기종 노조의 대표적인 조직인 이 한전에서 힘들게 이 연봉 성과급제를 도입을 했는데 네.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들고 나오는 그 몰름치를 과연 국민이 용서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귀족노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노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노조가 굉장히 가난한 근로집단 같은데요. 네. 연봉 1억 이상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높죠. 연봉 1억 이상인데 더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일까요? 정말 뭐 하성에서 온 사람들이나 뭐 뿌리는 신보죠. 원래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복기포의 불찰노비다. 내 배가 부르면 내 노비의 배고픔을 모른다라는 옛날 고사성어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요. 네. 이 시대는 이 나누고 베풀고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연봉 1억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의 기종 노조 구성원들은 대우각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하층의 근로자들과 이 이익을 공유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아니죠. 아복기포. 내가 배부른,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주변에 진짜 배고픈 사람들을 아예 못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배부른 돼지가 생각이 없어진다는 아이, 거 또 왜 아시죠? 갑자기 또 배부른 돼지까지 나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 위태위태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요.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자, 봅시다. 청문회 이모저모인데요. 문 대통령 열혈 지지층들이 보내 야 문파 패권주의 반민주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문자 폭탄이 한마디로 우수수 2,000통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요. 오후 청문회를 하면서 계속 핸드폰이 울려서 봤더니 XX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낙선운동 하겠다. 등의 문자가 쏟아졌다. 2,000통을 받았다. 우리 당의 강효상 의원도 무차별 욕설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민주적 행위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그 질의 내용이 혹시라도 인신공격적이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인신공격적인 문자 폭탄은요. 저는요. 청문회에 똑바른 말을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런 문자를 보낼 경우에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어떠십니까? 문바의 소임은 정권 창출이었잖아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현재 권력을 내쫓고 정권 창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목표 달성했으면은 사실은 하방돼야죠.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2,00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빠도 있나요? 만들어내면 되죠. 뭐. 몇 명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외로워요. 서영 씨, 김빠 1번 하세요. 네.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2번도 여기 있습니다. 벌써 두 분. 네, 아이고, 벌써 2명입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네, 아까 맛있는 걸 사줬으니까 우리는 빠 해야 돼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자, 홍준표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6월 4일 날 귀국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진 보셨습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아주 사진이 멋있네요. 둘째 아들과 아리조나주 등산 6월 4일 뵙겠다는데요. 아리조나주. 둘째 아들 집에 갔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후보님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요즘은 며느리 집. 여러분, 제가 이제 농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만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즐기고 계신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오면 또 바쁜 일정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전당대회에서 우리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네. 홍 대표에 대해서 사실 그 특히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대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뭐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사실 이 당을 아사 일부 직전에서 구해냈던 정우택 이 원내대표 겸 근한 대행께서 네.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원내대표로 12월까지. 사실 저는 정우택 대표의 그 통 큰 양보에 대해서 네.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이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비울 수 있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리더십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우택 대표도 칭찬하고 홍준표 대표는 어쨌건 그 깨멸 일부 직전에 갔던 보수 정당을 7%에서 시작해서 괴멸이 아니고 깨멸입니까? 제 발음이 원래 좀 원시적입니다. 24%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우리 당의 또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네. 사실은 잘 보호를 하고 지켜가야죠. 네,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드님 집 아니죠. 며느님 집에서 오래 계시지 마시고요. 빨리 오시라고. 우리 곁으로 와주세요. 자, 이것으로 우리 완전 정복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요, 트럼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트럼프 탄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리가 없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기사에 네. 우리 방송을 봤는지 네. 러시아 내통설이다라고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영사 출신이니까 외교에는 감각이 탁월하시잖아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뭐 탄핵 의결은 될 수 있겠지만 미연방 하원에서 탄핵 의결까지는 몰라도 네.
미연방 상원에서 탄핵 심판까지 가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민주공화 양당 체제에서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하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435석 중에 238. 네. 상원 같은 경우도 100석 중에 52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공화당이 민주공화 양당의 다수당인데 사실 이 탄핵 의결 내지는 심판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요. 그럼 왜 민주공화 양당 당원들이 또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사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그 이 탄핵으로 갔을 때 그 여파가 어떨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특히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도 옛날에 2004년 총선 당시에 탄핵 역풍을 맞아본 적이 있잖아요. 노무현 탄핵 역풍을. 마찬가지로 그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설사 민주당, 공화당의 일부가 이탈을 해서 우리처럼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트럼프를 해임을 시킨다, 파면을 시킨다 해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해임이 되는 순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네.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 트럼프처럼 사고치고 애척 이 불어의 이런 인물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외교 논리적으로는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네. 또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잖아요. 하면은 사면권을 행사하거든요. 아, 승계한 뒤에 사면.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하원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요. 상원에서 상원 의장 주재가 아니고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을 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이제 재판장 역할을 시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면은 당연히 옛날에 닉슨 같은 경우도 사임을 했잖아요. 네. 하원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상원으로 가기 전에 닉슨이 사임을 했죠. 네.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면. 사면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을 심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사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법원에 와서 네. 법원의 최종심에 근거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위원장님 갑자기 굉장히 똑똑해 보이세요. 아, 제가 조금 너무 나 이걸 모르면 이걸 알고 저걸 모르면 저걸 알고 너무 다방면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 정말로요. 제가 지금 옆에서 약간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초빙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 물어도 알고 저걸 물어도 알고 국제 정세 우리 당의 거의 보배신데요. 지금 제가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FBI가 트럼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사를 시작하니까 네. 코미 국장을 잘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렌넌 전 CIA 국장이 러시아 내통설의 전말을 언론에 퍼뜨렸죠. 그렇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조저스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그러니까 NSA죠,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하지 말고 입 다물으라고 했대요. 네. 근데 미국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복잡하시죠? CIA, FBI, 그냥 경찰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요? 정신이 없으시죠? 좀 네, 제가 좀 정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신이 없는 그거 아니고요. 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멋있는 사람들인데 네.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 NIS라고 해서 네.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해서 국가정보원 하나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에는 기무사가 있고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 국가정보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DNI라고 해서 네.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아, 영어 선생님 영어 잘하신다. 네. 미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자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국무위원은 아니고요. 장관급 보직인데 DNI. 예. DNI인데요. 예산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 DNI가 보통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수집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DNI는 미국의 16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보 공동체, 네. 정보기관을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통해서 네. 이 정보기관을 통제할 뿐이고 네. 나머지 각자 정보기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FBI 있죠. 네. FBI는 어저께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은 그렇죠. FBI는 미 연방 수사국으로서 법무부 외청입니다. 네. 법무부 소속이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약간 검찰국 CIA는 비슷한가요? CIA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CIA 말고 FBI는 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한국으로 치면은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청 중수부 기능, 중수부, 그리고 FBI 는. 이제 또 하나는 네. 이 국가정보원의 2차장실, 국내 정보 수집 담당하는 2차장실과 연방법과 주법이 배치될 때 개입을 해서 연방경찰 역할을 또 낮은 단계에서 하고 그래서 경찰, 검찰, 정보기관 세 개를 다 합친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기관이 바로 FBI입니다. 아, 그걸 다 합친 데가 FBI예요. FBI. 근데 네. 소속은 법무부 외청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더 짱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외청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사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의 장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 예, 그래서 이제 DNI 소속의 첫 번째 이제 FBI, DNI라는 그 거대 정보 조직이 네. 이제 탑에 있고요. 장관급이고 FBI 금방 설명을 드렸고 네. FBI는 참고로 우리로 치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FBI. FBI 국장이 차관급이고요. DNI는 장관급이고. 장관급이고요. 네. 그다음에 CIA 국장은 네. 부장관급입니다. 부장관. 그럼 차관보다 높은 거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장관, 부장관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자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관하고 차관보는 직업 관료들이 올라가는 자리인데 차관보부터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요? 예, 차관보부터 정무직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장하니까 2급 이사관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미국의 국장은 거의 다가 외청장 개념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가 있는 겁니까? 왜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FBI가 먼저 네. 했고 이제 CIA도 나오고 그죠? 네, 네. CI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서 그 조직의 장은 부장관의 서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NSA 있잖아요. 네. NSA는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해서 네. 미 국가안보국인데 여기는 또 국방부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NRO라고 있는데 그건 National 잘 Reconnaissance 몰랐어요. 네. Office라고 해서 이거는 국가정찰처고요. 정찰. 예, 국가정찰처. 그러니까 미 국방부 소속의 정보기관이 세 개가 있어요. 네. Defense Intelligence Agency에서 DIA도 있고. DIA. 예,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DIA는 미 국방부 소속으로 이 군부 차원에서 네. 정보 수집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NSA는 미 국방부 소속으로 국가안보국인데 네. 여기서 하는 일은 대개 도감청 전문이에요. 이번에 도청 감청하는 네네. 거 전문이고 NRO라고 하는 미 국방부 외청인 네. 국가정찰처는 위성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데 지금 이 웬만한 국가 정보기관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그다음에 법무부 소속, 네. 국방부 소속 네. 뭐 등등 해서 쭉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체 중앙부처에 이거 외에도 국토안보부, 외교부 등등 이 정보기관이 쫙 깔려 있는데 네. 토탈해서 16개 있습니다. 이 16개를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네.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자리가 DNI.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가 국가정보국장. 구린 게 있냐고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입당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공개석상에서
국가정보국장과 국방부 국가안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입 다물어 달라. 이분들이 네. 미 상원 군사위원회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입 다문 거예요? 현재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현직이지 않습니까? 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탄핵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탄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아까 설명처럼.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네. 1974년에 그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터 네. 도청 사건 있죠. 기억나요. 그거로 사임해서 탄핵 일부 직전까지 갔던 닉슨하고 비슷한 그런 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 당시 닉슨이 처한 상황과 지금 현재 트럼프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내란죄가 있잖아요. 네. 뇌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대범죄 및 비행이 있습니다. 네. 중대범죄 및 비행이라는 게 중범죄하고 네. 경범죄 네. 해가지고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felony and misdemeano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이런 거 등등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연방의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디에 걸릴 것인가? 사실 굳이 적용을 하자면은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네. 사법방해죄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FBI 코미 국장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DNI 국장이나 NSA 국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쉿하는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죄에 해당이 되는데 사법방해죄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정하는 거, 증거인멸 시도 아니면은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그 클린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루인스키 스캔들 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토를 했는데 그 당시 클린턴이 탄핵이 안 됐던 것은 상원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하거든요.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은 미국은 탄핵 절차가 미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심판을 상원에서 하는데요. 상원 의석이 100석입니다. 100석 중에 3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67석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의석이 52석인데 모자라나요? 15명을 반란자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상원 의원 선거도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탄핵 역풍 무섭지 않아요. 괜히 자기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역풍 맞으면은 당장 그 다음에 배지 다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라고 하지만 그냥 하원 의원 선거예요. 435명을 선출하는데 지금 238명이잖아요. 그래서 과반을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과반이면은 하원 의석이 435석이니까 과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8석. 218석인데 지금 공화당 하원 의석이 238이잖아요. 20명 이 반란군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상원에서는 더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다. 트럼프가 하도 좀 뭐 좋게 말하자면은 미스터 리저너블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비즈니스 CEO로서 나쁘게 말하면 미스터 크레이지 아니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그 자국 문제, 그리고 본인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바쁠 텐데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할까요? 트럼프의 의지는 결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뭐 탄핵은 탄핵이고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탄핵 절차에서 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되는 순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게 되고 차하급자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바로 부대통령. 하원에서 탄핵소추 가결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또 직무. 상원에 넘어가도 직무는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 코수는 코수인 거고 네. 또 트럼프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이 돼서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북핵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 차원이 아니고 전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안 문제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조만간 이제 이 북한이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 발사하고 개발을 해서 네.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무기를 거기에 탑재해가지고 네. 4,000km 사정거리 4,000km면 알라스카, 네. 6,000km면은 하와이, 그 다음에 10,000km부터는 LA, 시카고, 13,000 되면은 뉴욕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앞두고 있고 네. 김정은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죽자. 미국 사람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은 북핵 문제를 타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했으나 제네바 회담이라든 육자 회담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현상 유지형이었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어요? 미국이 북핵의 직접적인 타겟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진지함을 가지고 네.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요 1년 전으로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네. 개발하게 되는 순간 북한의 대미 핵을 수단으로 한 협상력은 엄청나게 강해지고요. 네. 그래서 고강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밀 타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전직 이 CIA 국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정밀 타격이 쉽지 않을 거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어요? 북한은 지금 현재 15 내지 20기 정도 핵무기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사실은 만기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런데 북한이 유사시에 미 본토를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네. 핵 불바다가 되잖아요.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쉽지 않은 게요. 무기 핵무기를 북한은 참고로 지하 시설이 10,000개가 넘습니다. 땅굴요? 예, 땅굴뿐만 아니라 지하 군사 시설이 10,000개가 넘는데 그 많은 지하 군사 시설에 핵무기를 어디다가 숨겼는지 알고 정밀 타격을 하겠어요. 물론 몇 개는 제거를 하겠지만은 완벽하게 제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정밀 타격하고 하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미국을 쏘겠습니까? 서울을 쏘겠습니까? 미국의 뉴욕을 타격할 수 있어도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니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섭게 해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밀 타격해봤자 북핵을 완전히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최근에 보니까 중국 측에 6천억 달러 내놔라. 너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한국, 일본 당사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자유진영에서 돈 좀 내가지고 10년간 1년에 600억 달러 내면은 핵의 완전한 포기를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협박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중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보수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이, 핵무기가 제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잔다니까요 지금. 자꾸 겁주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겁먹어야 돼요. 아무도 아니 그거 밖에서는 몰라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법석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수처럼 너무나 잔잔하고 평화로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미사일 쏴가지고요. 계속 유엔 안보리인가 거기서 다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휴가 갔었어요. 내일 다시 합시다. 그분께서도 좀 감각이 없으신 거죠? 근데 의자를 왜 그렇게 많이 흔드세요? 현재 권력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의자를 왜 그렇게 끝까지 또 흔드세요? 지금 제가 이 정권이 바뀐 걸 실감하면서 전면전하면은 깨질 것 같으니까 옆으로 싹 해서. 그래서 옆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유 위원장님이 저를 묶었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흔들지 마 이렇게 근데 하고. 지금 약간 소심하게 옆으로 가서 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눈 안 마주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너목들 시작하겠습니다. 왕효근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아 그럼요. 만기 제대했습니다. 육방? 아 그럼요. 육방. 육방이 아니죠. 아니요. 육군 만기 전역. 육방 순간 착각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육방이니까. 아닙니다. 전 현역으로. 오랜만에 들었죠, 육방. 그러니까요. 요즘은 굉장히 듣기 힘든 소리인데. 그리고 그럼요. 6개월 방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그 옛날 얘기예요. 동네로 갈 수 있죠, 지금은. 예, 육방 뭐 또 옛날에 18방. 네. 옛날에 18방. 있었던. 예. 정말 잊어버렸죠. 지금은 뭐 거의 요즘은 현역이 21개월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8방이랑 거의 비슷해진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UDT는 알아요? UDT는 제가 아는 UDT가 아니라 뭐 우리 동네 뭐 특공대, 이런 우리 동네 특공대 그렇죠. UDT.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UDT는 우리 동네 특공대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방위를 부를 때 UDT라고 불렀어요. 뭐 지금도 UDT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예비역 그 동사무소로 출근하는. 근데 예비군 사람들이 훈련 있고.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럼요. 근데 왜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 갈 때 군복만 입으면 갑자기 삐딱해져요? 그러게요. 짝다리 짚고. 그 예비군 군복을 입는 순간 그 군대 시절의 그 생각이 나서 그럴 네. 수도 있고 그 마음으로는 반항하고 싶으나 그 위병소 안에서 갇혀진 군대라는 질서 안에서 그 나의 그 욕구를 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사회에서 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예비군 훈련만 가면 짝다리 짚고 모자 삐뚤게 쓰고 옷도 약간 풀어 헤치고 총도 질질 끌고 다니고. 총도 그렇죠. 질질 끌고 네. 다니고. 저는 꼭 예비군 훈련 갔다 온 것 같죠? 그러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당의 네. 김종대 의원이 예. 24일 날 예. 군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 발의했네요. 군대 법을 발의했어요. 네. 무슨 법인지 알아요? 네, 저도 지금 그거를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네. 이 개정 발의안에 자, 우리가 설명 조금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내용이 뭐냐면요.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제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즉 현재 92조 6항은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음란한 게 아니고 법 조문입니다.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요, 이 조항이 동성애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해 왔다. 기사예요, 기사.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판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대, 맞죠? 김종대 네.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동성애는 지극히 개인의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허용, 불허용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대요. 전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네. 그 기사를 보면서도 이게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그러니까 군을 갔다 온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군대는 상명 하복 조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성적 취향으로 부하한테 그 왜 꽃 이등병 그렇죠. 이등병한테 이리 와.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군의 그 침상도 침대화 되어 있어서 네. 떨어져 있었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 큰 마룻바닥에 모두가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을 덮고 같이 잡니다. 알아요. 옛날에 코미디가 있었는데 동작 그만이 안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그런 시설에서 네. 이제 잠을 자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밥을 먹고 훈련을 받고 네. 같은 텐트 안에서 자고 근데 거기에 나와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그리고 그 사람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면 상하 관계가 이게 존재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소위예요. 네. 근데 내가 병장이에요. 네. 사격 연습을 하면서 네. 소위님, 전 소위님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격을 이렇게 하면 겨누면서. 참고로 사격장에서는 제가 알기로 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공식적으로 그 구타에 준하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 군기 확립이. 그럼 좋아 말은 안 하고 눈빛만 그윽하게 계속 보내면. 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계속 이렇게 하면. 예, 그걸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시면 훈련하면서 계속 이렇게 완전 군장하고 뛰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피하고 좀 힘든 일을 만나면은 돌아가라 이런 걸 배우는데 제가 이제 제대한 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군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복무신조에 보면 그 2조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뭐 군 인권부터 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일단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본 우리 왕 위원의 모습 중에 제일 오늘 흥분한 거. 그럼요. 지금 들어오면서 주먹을 꽉 쥐고. 왜냐하면 이 불안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군 생활을 했을 때 입대를 할 때 우리 모든 장병들이 갖는 제일 큰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등병 정말 낯선 곳에서 집 떠나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상상만으로도 이건 군사기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지금 상상만으로 하지만 전 솔직히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기도 안 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그 기사를 뒀었는데 그 기사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아까부터 계속 찾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어떤 한 변호사가 여기 있네요. 구속된 동성애 장교 변호인인 여자가 한 말이에요. 성관계 체의를 국가가 정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우리 PD님이 이걸 땡겨 주실 거예요. 이 방송에서 성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좀 아니 이건 성적인 거 아니에요. 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국민 모두가 분개해야 될 일입니다. 자, 뭐 이런 차원의 한번 볼까요? 문제는 군형법 제92조의 6은 성관계 할 때 어떤 체의는 되는데 어떤 체의는 안 된다라고 국가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동성애, 그 100번 양보해서 동성애로 인해 야기되어질 수 있는 질병의 예가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뭐 에이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전염성이 강한 병이 만약에 발병이 된다. 그러면 한 내무반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7, 80명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위생과 그리고 군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군 위생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 방금 이 말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 더 들으면 더 열받을 거예요. 잠자리를 들여다보는 군형법 92조 6이래요. 군에서는 잠만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만 자더라도 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군대에서 밤에 잠을 자야지.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그러면 이건 되게 어이가 없는 게 군에 내 애인을 들여보내주세요. 부대에 내 부인을 넣어주세요. 그것도 인권이네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뭐 성적인 것들을 군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도 군대를 가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가 내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나도 그걸 따르기 위해 가는 거지 거기에 나의 기호, 나의 원함, 나의 사생활, 나의 성적 취향까지 고려해야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징병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자리를 들여다보는 군형법 92조 6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문제점은 이전 조항에는 개간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에 비하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학문성교로 개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살펴보면 남성이 아닌 군인이라고 규정되었다. 특정한 성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만약 여군끼리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여군끼리 국왕성교로 해도 처벌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자, 사생활 문제가 있을 법도 하다. 결국 개인의 은밀한 성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집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처벌받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기사, 이 사람이 이 발언을 보면서요, 참 가지각색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법안이 발의가 되었죠. 폐지 조항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발의를 했고 대표 발의를 했고요. 법안에는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수아 의원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권미, 이게 누구 글자가 뭡니까? 권미혁 의원도 발의안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의당과 민주당이 모두 군 동성애에 찬성한다는 입장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취미, 개인적 성생활은 저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근데 군대는요. 군대는 특수 집단이다. 맞죠? 그럼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하 관계가 조성이 되는데 상명하복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명령체계로. 거잖아요. 그래야 군대는 돌아가게 돼요. 그럼 만약에요. 자, 상명하복을 없애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니 이런 조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휘관이 병사와 그 상급 부대 지휘관은 하급 부대 지휘관에게 명령 체계로 이루어지면서 목숨을 담보해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에서 명령이 없어진다, 지휘 체계가 없어진다라는 건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상명하복 없으면 되겠네? 이러면 어떡해요? 아 그거는 군대를 없애자는 거와 동일한 얘기가 그러면 되죠. 또 이런다니까 아 그럼 군대를 없애면 되겠네? 교수님 지금 땀도 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국이 어떤 시국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가치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보수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렇죠. 특히 국가의 존립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그리고 그것들이 국가가 부여한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소수를 보호하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절대 다수의 그 심정과 그들의 의지가 결국 이 나라를 지키고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해요, 반대해요? 절대 반대합니다. 만약에 이거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 앞에 피켓 들고 갈까요? 아, 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군 60만 장병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그 경악을 금치 못할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만약에 은밀하게 정말 뭐 병장이 또는 상병이 들어온 이등병에게 넌 내 취향처럼 생겼다. 난 너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 또는 갑자기 쳐다보면서 정말 훈련 뛰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한다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표시를 준다거나 아니면 컵을 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그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걸 법적으로 허용하겠다. 개인의 인권이다. 그리고 이거는 성생활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정말로요. 우리 법은요. 아직까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벌을 주는 건 없습니다. 네. 형벌로 처벌하는 건 없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군대니까 규율이 있는 거죠. 그럼요.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20년 전으로 잠시 돌아갑시다. 군대를 첫 입대해서 훈련병으로 뛰고 있는데 네. 훈련 교도관이 네. 아니 그러니까 교관이 네. 교관이 갑자기 옆에 딱 오더니 넌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모든 군인들은 옆 앞에 계신 뭐 PD님이나 모든 남성분들은 동의하겠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근데 넌 내 타입이야 하면서요 정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으면서 초코파이 10개 줄게. 아, 나랑 뽀뽀하자. 죄송합니다. 20년 전 군대라면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아 제가 20년 전 군대라면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성적 취향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보지 않을 권리도 지켜주세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이등병일 때 상병이 나한테 이걸 한다고 상상하세요. 그러니까요.
전 침낭 속에 들어가서 절대 고개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청문회 연습이야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제 옆에 이렇게 물티슈를 갖다 놔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땀을 안 흘리네요. 아 그래도 오늘 제가 더 격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땀을 안 흘리고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정말 힘들었고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지금 이 순간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계신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다 나은 세상에 우리가 보다 높은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고 모든 것이 진보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존엄조차도 이것이 침탈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분노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절차 무시한 인사, 업무 지시 더 이상 없기를. 새 정부 들어서서요.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신임 중앙지검장 임명과 돈 봉투 회식 당사자들에게 대한 좌천 인사를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4대강 감사를 지시한 것도 법 절차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법무부 중앙지검장 임명도 4대강 감사도 법 절차를 어긴 건데요.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부장판사 출신을 임명했는데요. 이도 역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사설을 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의 소원은 이제 국민 곁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법과 절차를 가볍게 보는 인사와 업무 지시는 어떤 경우도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인사를 해도 국민들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법과 절차 절대 무시하지 말고 더 이상의 업무 지시는 절차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